비만이 되면 암도 유발을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대사과잉은 사실은 노화의 가속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암 발생을 같이 불러온다. 그래서 가속 노화가 결국에는 젊은 암 발생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혹시나 이제 교수님이 봤을 때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라든가 꼭 먹었으면 하는 음식 다른 거 있나요? 아까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은 단순당 정제곡물로 얘기해 주셨고 가공식품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붉은 고기를 네. 절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절제. 네.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젊었을 때 절제하면 노년이 됐을 때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 총량의 법칙인 건데요. 그게 첫 번째가 고기고요. 두 번째가 술입니다. 80대가 돼서 술을 마실 수 있으면 네. 굉장히 건강하신 겁니다. 그렇죠. 술을 끊거나 아니면 끊기거나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의 리스트에서 술은 70대까지 계속 상위권입니다. 80대가 되면 사라집니다. 조사를 해보면요. 몸에서 안 받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병이 나서 끊겼거나 네. 아니면은 병이 나기 전에 내가 끊었거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젊었을 때 술을 아껴서 80대에 먹는 게 네. 진짜 멋있는 겁니다. 근데 고기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단순당과 정제국물도 그렇고 흰쌀밥도 그렇고 네. 고기도 그렇고 네. 특히 붉은 고기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너무 많이 먹으면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특히 붉은 고기에는 물론 포화지방도 많이 들어있지만 BCAA라고 하는 가지사슬 아미노산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슐린 분비를 초래하고 어떻게 보면 노화에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사실은 생애전환기 이후에 그러니까 내가 근육이 빠지고 동화저항이 생겨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더 많이 먹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많이 먹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70대인 분들이 선생님 잘 봤고 유튜브 그래서 제가 소식하고 현미채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르신은 아침, 점심, 저녁을 충분한 양의 흰쌀밥 드시고 네. 돼지고기 수육 같은 거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되시면은 고기가 필요해집니다. 근데 그때는 소화도 안 되고 또 씹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 고기를 먹기가 더 힘들어지죠. 근데 그때 먹기 싫을 때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사람이 인생은 참 고해요. 젊었을 때 고기 많이 먹고 싶을 때는 좀 절제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양면성이 있어서 그 30, 40, 50 때는 좀 절제를 하시는 게 좋겠다. 네. 붉은 고기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다가 노년기가 되시면은 그때는 조금 덜 땡기지만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그럼 드려요. 고기 중에서 혹시나 뭐 소, 돼지, 양, 닭고기가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네. 어느 게 그래도 좀 괜찮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새, 오리나 닭 이런 가금류죠. 가금류는 조금 더 많이 먹어도 되는 걸로 혈관 건강이나 이런 데도 좀 무리가 없고 근데 이게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고기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연구가 나오기도 하는데 또 연구들 중에서는 붉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 먹은 게 전체 사망이나 심혈관계 사망을 증가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또 분리를 해서 분석을 해보면요. 붉은 고기를 그냥 건강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생 고기를 조리를 해서 먹는 거는 괜찮다. 그런데 붉은 고기를 가공해서 먹는다. 가공육이라 그러죠. 베이컨, 소세지. 그런 건 진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안 좋다. 예, 그래서 그 분리를 해서 해보면 가공육이 정말 이렇게 사망률을 높이고 붉은 고기 자체는 약간 무해한 것처럼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피하신다고 하면 가공육을 피하는 거는 좀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붉은 고기 자체는 어쨌든 간에 뭐 좀 세모 정도지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어쨌든 기전적으로는 좋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좋고 좀 절제되는 선에서 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근데 있고 고기를 먹는 방법이 사실 불에 굽거나 네. 뭐 튀기거나 훈제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계속 돼지 수육 같은 거 얘기하신 거 보니까 네. 수육은 약간 찜이 아닌가요? 그래서 고기를 이제 태운 고기는 또 네. 니트로사민이라고 해서 발암물질이 형성이 됩니다. 그 세상에서 왜 무서워하는 것 중에 뭐 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면 막 엄청 무서워하면서 다 폐기 처분하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그런 거 기사 이제 밑에 보면은 이 정도의 발암물질은 매우 미미하며 네, 우리가 불판 구운 고기 한 200g 정도면은 이 약 평생 먹어야지 되는 정도의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나와도 네. 약은 다 폐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네. 저녁에 가서 고기 구워 드신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고기를 먹을 거면 제 생각에는 건강한 고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붉은 고기를 먹어도 돼지고기 뒷다리를 수육으로 삶아서 먹는 게 제일 건강합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지난번에 나오셔서 하루 식단 얘기해 주셨지만 이번 또 처음 보신 분 있으니까요. 네. 아침, 점심, 저녁 좀 어떻게 드시고 또 추천하는 식단이 있다면요. 저의 식단은 요즘에 일정이 굉장히 다채로워지면서 네.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유명해지셔서 또 다채로워지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런 그 정부와 관련된 일이 또는 뭐 학술적인 일들을 하느라고 이제 병원 밖에 있을 때도 많이 있어서 네.
오늘 아침에는 제가 렌틸콩 통조림을 한 개 먹었습니다. 하지만 통조림이잖아요. 네. 근데 그냥 정말 삶은 렌틸입니다. 네. 렌틸콩 삶은 그냥 그겁니다. 소금만 넣고 삶은 겁니다. 구성 성분은 소금과 렌틸, 물만 있는 통조림입니다. 근데 보통은 병원에 갈 때는 아침을 그냥 블랙커피만 먹는 경우가 많고요. 블랙커피. 근데 그 블랙커피에 올리브 오일과 코코넛 오일을 넣어서 먹는 그 소위 방탄커피죠. 그걸 먹을 때도 있고, 근데 아침을 제대로 먹어야 됐다 생각이 들면 병원 식당에 가서 삶은 계란 2개와 양배추 샐러드와 블랙커피를 먹습니다. 네. 점심은 걸을 때도 있고요. 걸러야 될 때는 어떻게 먹냐면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 약간과, 그러니까 콩단백이에요. 분리대도 단백질에다가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코코넛 오일을 넣고, 그러니까 MCT 오일이죠. MCT 오일을 넣고 그거를 이제 쉐이크로 해서 먹을 때도 있고요. 올리브 오일을 되게 자주 드시네요. 네, 올리브 오일을 주로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인드 식사나 또는 지중해 식사에서 권장하는 기름이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뭐 비교적 자유롭게 먹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샐러드가 나오기도 하고요. 샐러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샐러드를 먹을 때도 굉장히 많고, 아니면은 현미밥과 함께 통상적인 병원 밥을 먹는데 반찬을 받을 때 달아 보이는 건 받지 않습니다. 비교적 달지 않은 거 위주로 받고,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요, 그냥 다 먹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람과 함께 어떻게 그 레스토랑을 가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그냥 다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제가 오늘 점심은 탕수육과 간소새우와 맛있는 그 칠리새우죠. 그다음에 짜장면, 전 짬뽕 먹었네요. 이렇게 다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병원에서 그냥 역시 현미밥 위주로 먹거나 아니면은 걸을 때도 있고요. 일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는 맥주 500과 편의점 참치김밥 한 줄 먹고 잔 적도 있고요. 이건 정말 최악이죠. 그러니까 저의 어떤 체력이 바닥에 달해서 정말 식당에 갈 힘도 없고 네. 집에 가서 뭘 꺼내 먹을 힘도 없어서 이렇게 한 네. 거고, 이런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네. 저녁에 렌틸콩 통조림 하나 먹고 잘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일찍 가게 되면 루틴은 제가 말씀드리는 저속노화 밥을 먹습니다. 네. 또는 귀리 40% 들어있는 밥이나 하여튼 저속노화밥에 준하는 잡곡밥을 먹고 그것을 약간의 반찬과 함께 먹고 잡니다. 주로 야식은 잘 안 시켜 드시려고 노력하시겠네요, 그래도. 저는 일찍 자는 스타일이라서 야식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몇 시에 주무시길래요? 10시 정도에는 잡니다. 엄청 일찍 주무시네요? 네. 아니, 병원에 출근이 몇 시시길래? 제가 출근을 하려면 5시 한 반에서 45분 정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자야 되기 때문에 네, 10시 정도에는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진료가 몇 시부터 시작이신데 5시 반에 일어나세요? 저희가 병동 회진이 7시 40분이기 때문에 맞다. 병원이 일찍 하죠? 네, 그 전에 이제 환자도 열어보고 맞다. 예, 차트를 봐야 되고 또 뭐 이메일도 미리 읽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일찍 갑니다. 저희 궁금한 가지가 아까 계란을 어쨌든 아침에 2개 정도 네. 뭐 먹을 때가 있었고 네. 그다음 계란을 되게 전에도 굉장히 좋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계란이 보면 그 번호가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1번이 이제 완전히 풀어진 닭이 놓은 달걀이고 그다음 4번이 이제 완전히 이제 케이지 안에 갇혀져 있는 네. 건데 저는 영양제 같은 거 사 먹는 거 없고 그냥 누가 선물로 주면 가끔 먹긴 하는데 그런 거에 돈 안 쓰고 내가 가끔 백화점 가면 계란은 이제 1번이 비싸잖아요. 딴 거보다는. 차라리 근데 영양제나 이런 거 살 돈으로 계란이 되게 몸이 좋다고 하니까 특히 좋은 계란을 집에 갔을 때 한 달치 정도, 뭐 2주치 정도를 사놓자 해서 먹는데 요 번호에 따라서 건강에 도움되는 것도 좀 다를까요?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실제로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알기는 어려운데 영양학적으로는 실은 똑같겠죠? 거의? 네, 영양 성분 차이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항생제라든지 네. 기타 뭐 여러 가지 또 뭐 성분들이 살충제나 이런 것들이 네. 뭐 이렇게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거대 영양소의 측면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뭐 그래도 당연히 더 윤리적으로 네. 사육되는 계란이 좀 뭐 좋은 면이 있을 더 거라고 건강할 생각을 하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언노운이죠. 미지의 영역인 거죠. 네, 저는 그렇죠. 모르고. 근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더 윤리적인 환경에서 닭을 사육을 하는 게 맞겠죠. 식습관 또 잘 지키다가 한 번 못 지키고 나니 이제 갑자기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느낌이 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완전 좀 망했다 하면서 생각 들을 때는 좀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저는 그걸 자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일을 하고 나면 결국에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가속노화 음식으로 가는 거죠. 맞아. 저도 촬영 보통 하루에 1개나 네. 2개인데 오늘이 3개 잡혔거든요. 네, 또 3개 잡힌 혼자 저녁에 있잖아요. 네. 치킨에 맥주를 먹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3개 정도를 하면 하루 종일 제 시간 아예 없는 거거든요. 네.
이거라도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 스트레스가 뭐랄까 네. 억제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자제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가 많고 이게 또 악순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술은 먹으면 더 먹고 싶어지고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주를 또 하다 보면은 뭐 2달로 3달도 하는데 네. 또 먹으면 또 먹고 싶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있고 또 술 먹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또 배도 나오고 악순환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국에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긴 한데 근데 전면적인 개선을 당장 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은 실은 그 장기 이평선, 우리가 주식할 때 이동평균선 있잖아요. 네, 네. 장기 이평선을 좋은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허용을 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 무조건 뭐 매일 0.3%씩 계속 오를 수는 없죠. 그런 상품은 사실은 사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걸 허용을 하되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닻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아이덴티티, 나를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건강한 습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속노화 밥이라는 그게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마인드 식단을 따라야 된다는 그게 기본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올리브 오일을 먹어야 되고 렌틸을 충분히 먹어줘야 되고, 어떤 거대 영양소 탄단지 비율을 이 정도는 맞춰 놓겠다. 그래서 전날 밤에, 전날 저녁에 좀 안 좋게 먹었으면은 다음날 아침에는 조금 더 렌틸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올리브 오일이나 이런 건강한 것들을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 같은 걸 또 좀 더 피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밸런싱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허용하되 어느 정도는 돌아와서 장기 이평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건강 관리를 저는 스트레스가 드는 일, 스트레스 쌓이게 내가 마이크로 매니지,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 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루 세 끼를 운동선수 식단 관리하듯이 막 하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결국엔 펑 터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하고 또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다양성이 존재하고 또 때로는 어떤 날은 뭐 술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다음 날부터 돌아오면 됩니다. 그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나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그 장기 이평선이 건강한 방향을 향하기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렌틸을 진짜 자주 드시네요? 저는 렌틸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은 제가 전공의 때 내과 2년차 때, 전공 2년차 때 렌틸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먹기 시작했냐면 당직실에 옛날에는 그 파견 병원 가면 정말 가속노화 음식이 엄청 쌓여 있었습니다. 아, 그렇겠죠. 소세지, 컵라면, 콜라, 뭐 이런 게 뭐 워낙 바쁠 때니까. 그런 게 근데 그냥 그 옛날에는 제약회사에서 그런 거를 막 이렇게 판촉물로 그 약 이렇게 붙어 있는 스티커 붙어 있는 걸 막 요새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막 넣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제가 노화에 잘 모를 때고 식단 건강한 거 전혀 모를 때인데 정말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이게 체중이 드는데 제가 정말 그때 놀라웠던 건 뭐냐면 칼로리로 봤을 때는 하루에 내가 먹는 칼로리가 1500칼로리도 안 되고 컵라면 두세 개밖에 안 먹는데 체중이 계속 느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막 붓고 막 견딜 수가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를 먹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보존성이 좋으면서 맛도 나쁘지가 않고 그래서 값도 싸고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완두콩도 먹어보고 뭐 강낭콩도 먹어보고 이집트 콩도 먹어보고 통조림으로 다 있거든요, 이게. 이집트 콩이요? 네, 병아리 콩. 그러고선 이제 영양소 탄단지 비율을 보다 보니까 렌틸이 단백질도 되게 많고 채식주의자들이 말하자면 채식주의자들의 고기예요. 게다가 당지수가 굉장히 낮고 제가 실제로 먹어보니까 배가 엄청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통조림 하나가 200칼로리도 안 돼요. 특정 브랜드가 있나요? 얘기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제일 싼 거 사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가 쌀 때가 있고 또 어떤 브랜드가 쌀 때가 있어서 그냥 싼 것들 그때마다. 그래서 그냥 식자재 몰에서 싼 걸 사서 먹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걸 더 아끼려고 통조림보다 단가가 훨씬 싼 게 그냥 삶아 먹으면 훨씬 싸요. 거의 공짜예요, 진짜. 그게 4kg짜리가 9,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조 렌틸 4kg이 한 9,000원 정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삶아서 먹기도 하고 박사과정 때는 그거를 버너에다가 그 전기 버너 있거든요. 거기다 삶아서 그냥 점심으로 먹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이 렌틸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게 되게 지속 가능하고 맛도 나쁘지 않은데 탄단지 구성도 좀 괜찮고 그래서 전공 2년, 그러니까 12년 정도 전인데 그때부터 제가 렌틸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요건이 다 있습니다. 단백질이 많고, 당지수가 낮고 단백질이 많고 값이 쌉니다. 그리고 통조림은 보관이 용이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과로를 하는 상황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먹었습니다. 렌틸 콩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잘 하셨던 건데 사실 다이어트 방법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점차 비만해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차 비만해지고 있죠. 그 이유는 결국 식습관인 건가요? 지난 60년 동안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당 섭취량이 약 100배 증가됐습니다. 100배나. 네, 제가 단순당과 정제국물 피하라고 했고 그거 네. 먹으면은 배가 나와서 ET 체험 100%가 아니라 100배예요? 100배. 지금 100% 잘못 말씀하신 줄 알았어. 한국이 정말 60년대 찢어지게 가난했고 네. 그 제일제당이 없었을 때입니다. 문제는 제일제당이었구나. 시작. 그러니까 70년대에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면서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설탕을 점점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식용유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치킨, 돈가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된 게 80년대부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쭉 증가됐는데 같이 올라온 게 젊은 사람 당뇨 비율이 쭉 올라오고 젊은 고지혈증 쭉 올라오고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비슷한데 젊은 암 환자가 증가되고요. 식습관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서구화된 식사, 가공식품 위주 이런 식사를 하면서 모든 것들이 나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비만이 계속 늘어나서 3040은 남자는 둘 중에 한 명이 비만, 여자는 둘 중에 한 명이 적어도 마른 비만, 체지방률 30% 이상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비만은 우리 몸에 어떤 병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게 당뇨가 무서운 건 당뇨 때문이 아니라 당뇨가 가져다 주는 합병증 때문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 합병증이 결국에는 다 가속노화죠. 그러니까 당뇨는 그냥 노화가 가속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대사과잉, 그 과잉이 이런 2형 당뇨병이나 비만을 만드는 거고 이런 것들이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그러면 결국에는 만성질환의 개수가 쌓이는 거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보통 같이 오고 나중에는 혈관 건강이 나빠지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홍팥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눈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쌓여서 고장이 많이 나서 그 고장이 충분히 많아지면 노인의 몸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생애전환기가 오는 시점이 당겨지는 거죠. 더 앞에 오는 거고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돌봄 요구가 생기는 시점도 앞당겨지는 거고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뇌경색이 온다거나 심근경색이 와서 전반적인 기능이 한번 푹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비만이 되면 암도 유발을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대사과잉 자체가 결국에는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이 노화 속도와 암세포가 생기는 기전은 대부분이 겹쳐요. 유전적인 불안정성, 또 단백질 항상성의 이상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 만성적으로 올라가 있다. 인슐린의 경로, 하위 경로 중에는 옹코진이라고 해서 암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경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활성돼요. mTOR라고 해서 제가 대사과잉이 있을 때 활성화가 되는 노화의 억셀러레이터 말씀을 자꾸 드렸는데 오늘 이 mTOR도 사실은 mTOR를 억제시키는 약이 항암제 중에도 있고 mTOR가 계속 올라가 있게 되면 사실은 mTOR의 하위 경로 중에는 암 유전자, 온코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과잉은 사실은 노화의 가속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암 발생을 같이 불러온다. 그래서 가속노화가 결국에는 젊은 암 발생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비만도 어떤 분들은 이제 몸 전체가 커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좀 볼록 나오는 ET처럼 찌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건 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더 나쁜 겁니다. 이게 더 나빠요? 네. 단순히 봤을 때는 더 큰 분이 더 나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 대사적인 특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체중 가지고 비만도를 계산하다가 요즘에도 사람들이 재지만 BMI라 그래서 바디 매스 인덱스 재죠. 그러니까 키의 제곱을 이제 분모로 놓고 체중을 이제 분자로 넣어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BMI가 25가 넘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비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BMI가 25가 넘어도 골격근량이 많아요. 그 다음에 뱃살이 없고 지방간이 없고 근육에 마블링이 없어요. 그러니까 헬스 많이 하고 근력 운동 많이 하면 이거 근육형 돼지라고 그러잖아요. 대사적으로 건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팔다리가 가늘고 근육이 적으면서 체지방률이 높은데 이 체지방도 예를 들어서 엉덩이나 피하지방에 있는 체지방은 비교적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지 않고 염증 물질을 분비하지 않는 건강한 지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지방은 괜찮은데 배가 나오는 ET 체형 이런 체형은 사실은 이 뱃살 그리고 보통은 사실 배만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에는 이제 푸아그라처럼 지방간이 끼게 되고 근육에는 또 마블링
꽃등심에 있는 마블링 같은 그런 지방이 점점 박혀요. 이런 지방들은 사실은 염증 물질을 내고 그 자체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형태의 비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먹고 그리고 술을 먹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와도 근육으로 못 보내고 지방으로, 특히 이소지방으로, 이런 건강하지 않은 지방으로 에너지를 많이 보내는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런 이티 체형이 되는 건데 가장 안 좋은 형태입니다. 결국 이제 비만해지는 거는 이제 운동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식욕은 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어요? 식욕은 가짜 식욕을 줄이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가짜 식욕이. 네.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랐다가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잖아요. 네. 빠르게 떨어졌을 때 식욕이 많이 나옵니다. 이때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 촉진 호르몬을 분비가 되고 또 이때 코티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둘 다 식욕을 올립니다. 단순당이랑 정제곡물 가공식품 피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간여가 되어 있네요. 네. 혹시나 요즘 비만 잡는 약도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괜찮나요? 먹어도? 비만 잡는 약 중에서 주사가 많이 나왔죠. 네. 네, 위고비, 오젬픽 뭐 이런 것들. 일론 머스크도 뭐. 네, GLP-1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과 사실은 GLP-1을 자극하는 거, 그러니까 GLP-1의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주사고요. GLP-1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경로도 같이 요새는 그래서 이중 활성제, 이중 효연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약들을 맞으면 최근에 나온 그 개발된 약은 이렇게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체중이 25%까지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한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이 GLP-1이 거의 이게 비만계에서는 만병통치 그러니까 비만 수술이 있거든요. 네. 위절제 수술. 위절제 있잖아요. 네, 근데 주사만으로 위절제 수술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식욕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 중추적인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혈당 변동성도 굉장히 많이 낮춰주게 되고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건강하게 살 뺄 수 있는 방법들, 식단 3차원 절식이라고 해서 단순당과 정제곡물 줄이고 또 시간 줄이고 총칼로리 줄이고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GLP-1 효연제는 사실은 먹으면 술도 덜 땡기고요. 음식 전체적으로 덜 땡기고 단순당과 정제곡물 이런 맛있는 걸 봐도 덜 땡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혈당 변동성이 줄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속노화로 몸의 특성이 바뀌게 되고 먹는 양까지 줄면서 게다가 대사가 개선이 되면서 최근에 나오는 이제 실험적인 연구 결과들 보면은 특히 쥐나 이런 레벨에서는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실제로 노화를 지연시켜 줄 수 있는 노화와 연관된 노인성 질환들을 예방해 줄 수 있는 효과까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전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죠. 부작용은 아직까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칼로리 섭취를 줄여서 체중을 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육도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굶어서 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굶어서 뺀다는 거는 안 먹고 싶게끔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냥 네. 호르몬으로.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진짜 뚱뚱합니다. 진짜 뚱뚱해서 200kg, 300kg 근육도 많아요. 그래서 25%, 30% 빠져도요 근육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비만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고 또 문제가 이런 약들을 사실은 이미 마른 사람들이 더 빼려고 쓰는 경우가 많죠. 정상 체중인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근육이 빠지면서 결국엔 자세 근육도 빠지고 다 빠집니다. 타입 1이라고 해서 1형 근섬유, 또 타입 2, 2형 근섬유가 있는데 이게 동시에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걷기도 힘들어질 수가 있고 근골격계 통증이 심해지는 분들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실은 동화 저항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력 운동을 남들보다 2배 더 하고 단백질을 남들보다 2배 먹어야 근육 건강이 유지가 되는 상태가 사실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 비만한 분들은 온단 말이에요. 이게 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약들을 맞게 되면 지방보다 근육이 더 빨리 빠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저기 아플 수가 있고 근감소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먼저 이 약 써본 나라들 이제 임상 선생님들 얘기가 노년 인구에서 이런 약들 쓰게 되면 근육 너무 빠지더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약을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쓰기 위해서는 충분한 건강한 단백질 섭취를 하시면서 근력 운동을 매일매일 챙겨 주시면서 이 약을 사용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아마 우리나라 임상 경험이 생기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